오늘 그할 리뷰는 최근화입니다. 이게 저번 주 방송이었을 거예요. 제가 그할 리뷰를 금요일 날 방송해요. 근데 다음 날 토요일이 원래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하는 날이잖아요. 방송이 그알이 먼저고 제가 이거 리뷰를 다음 날 하게 된다면 그런 시간 순서면은 바로바로 그냥 다음 날 요번 주 방송 리뷰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방송 날짜가 공교롭게도 제가 하루 앞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늦은 리뷰를 하게 됩니다. 최신화도. 그래서 이게 저번 주 방송인데 버닝썬 사건이 다시 또 관심도가 높아졌잖아. 그 BBC 유튜브에서 영상 올려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도 좀 이참에 하는데 버닝썬에 대한 이야기는 뭐 관련자들 다 처벌받은 것 같고 혐의가 충분한 사람들은 자녀 일당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뭐 정준영, 뭐 승리, 최종훈 이런 애들 다 이제 깜빵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일단락 된 거죠. 거기에 대한 얘기는 더 할 게 없는데 대신 구하라가 이제 버닝썬 취재하던 기자에게 제보자였잖아. 숨은 제보자. 구하라 이름이 왜 굳이 나오게 됐냐. 죽은 뒤에. 그 기자분의 말 들어보면은 문제되는 경찰총장이라는 존재를 알려준 게 구하라인데 구하라의 이름을 빼고 이 기자가 경찰총장에 대해 어떻게 취재를 하게 된 건지 그 맥락을 전후 과정을 밝힐 수가 없는 거야. 구하라의 이름을 빼고는. 그래서 구하라 이름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구하라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구하라 씨도 이제 뭐 전 남친에게 어떤 뭐 협박 당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뭐 안티가 꽤 많았어요. 이 사람도. 연예인으로서 아이돌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마음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기도 해. 뭐 어떤 것 때문에 정확히 이제 목숨을 끊었는지 이게 완전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사망했고 그 사망 전에 버닝썬이라는 또 관련된 공범 이런 건 아니지만 관련된 인물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구하라에 관련된 금고도난 사건이 있잖아요. 이게 범인이 안 잡혔거든요. 그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제목이 아직은 운 좋은 어느 도둑 이야기. 그 새끼죠. 그 비니 쓰고 안경 쓴 그 새끼 담 넘고 있던 그 사진 찍혔잖아. CCTV로. 구하라 금고 도난 사건 저번 주 방송이 있었는데 요거 한번 리뷰해 볼게요. 사건 2020년 1월 14일 날 일어났었고 방송이 저번 주입니다. 6월 22일. 자,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한국 걸그룹 카라의 멤버 구하라 씨의 49제 이틀 뒤였던 지난 2020년 1월 13일 자정 무렵 구하라 씨 자택 담장에 요런 새끼가 찍혔어요. 구하라 씨 집 CCTV에 찍힌 겁니다. 보면 뭐 병신이 존나게 두리번거려. 되게 어두웠을 거야 이 상황. 그래서 그런지 조심스럽게 몸을 낮추고 주위를 살피고 있어요. 금고를 가져간 새끼로 보여요, 얘가. 그는 유족과 지인들이 집을 비운 지 채 몇 시간도 되지 않은 시점에 빈집을 찾아옵니다. 이후부턴 건물을 벽과 담장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예, 요 새끼죠. 좀 구조를 살피는 것 같아. 내가 어디를 넘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를. 그리고 뭐 소리도 안 내고 어두우니까 좀 조심조심 걷는 것 같아. 다음 순간 그는 CCTV 화면 밖으로 사라집니다. 처음엔 평범한 도둑으로 보였지만 그가 다음으로 보여준 행동은 뒤지게 수상해요. 자, 디스패치 기자입니다. 이게 그냥 톱스타가 사망했다. 그러니까 한번 집을 털어보자. 이런 느낌으로 온 좀도둑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CCTV를 보고 전후 맥락들을 살펴봐도 면식범이라는 정황이 너무 강해요. 빈집 담장에 나타났던 남성이 다음으로 발견된 곳이 구하라 씨의 집 마당이에요. 여기입니다. 여기 있네 이 새끼 여기. 여기가 현관문이래. 여기 지금 도어락을 누르려고 하는 것 같아. 현관 쪽으로 가서 도어락 누르고 실패하자 빠져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는 지금 정지됐지만 담 넘고 요렇게 왔다가 도어락 한번 만지작대보고 요렇게 다시 갑니다. 뭐 그 다음에 어떤 루트로 침입했는지는 정확하지가 않아. 한동안 도어락을 만지는 듯 했다는 밤손님. 이후 현관문에 부착된 불투명 유리를 통해 집안을 살피는 듯 행동했어요. 그가 마당에 머문 시간은 50초입니다. 이게 범인이 남긴 흔적의 전부예요. 49제 직후 집이 빈틈을 타
고인의 개인 금고를 훔쳐간 범인. 왜 하필 금고를 선택했던 거냐? 신고를 받고 곧장 관할 경찰서가 수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이 도난 사실을 늦게 알아챘어요. 증거 확보에 실패했죠. CCTV 위주로 수사를 하려고 했지만 아쉽게도 인근에 있는 CCTV는 지워져 있습니다. 이게 삭제를 했다기보다는 저장할 수 있는 그 시간대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는 이게 꽉 찼어. 만약에 24시간 정도만 저장되는 CCTV야. 그러면 24시간 이후부터는 그냥 새로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사라지는 겁니다. 기존에 찍혔던 부분들이. 또한 범인이 장갑을 꼈던 탓에 DNA 지문도 남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이점만은 확신할 수가 있대. 뭐야? 이 담당 형사였는데 누르려고 시도한다는 자체는 비밀번호를 기존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거예요. 도둑이 비밀번호 누른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두운 탓인지 범인의 동작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도둑은 이 집의 비밀번호를 알았던 걸까?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변경됐어요, 비밀번호가. 때문에 그는 급히 발길을 돌려야 했을까? 경찰 추정대로라면 범인은 고인의 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은 왜 하필 망자의 금고를 훔친 걸까? 금고 안에는요, 휴대전화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쓰던 것들을 함부로 어떻게 버리기도 그렇고 하니까 초기화 하더라도 못 믿잖아요. 그래서 아예 금고에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나한테 했어요. 오빠가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 얘기는. 고인이 사망 당시 사용하던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사용했던 휴대전화들이 보관돼 있었어요, 금고에. 그리고 뭐 계약서 같은 것도 같이 있다고 하더라고. 범인은 그 점을 알고 일부러 금고를 훔쳐갔던 걸까? 쉽게 이해되지 않는 범인의 목적. 제 생각에는 그런 거를 좀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구하라 씨 사망 전에 이제 전 남친과의 어떤 문제가 있었잖아. 그때 뭐 성관계 몰카라든가 뭐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거 뭐 유포 하니마니 뭐 그렇게 남자친구가 협박을 했었기 때문에 그게 혹시 영상이 남아있진 않았을까. 이 새끼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 뭐 버닝썬과 아예 별개로 그냥. 그리고 아마 구하라의 주변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 49제 지나고 이틀 만이에요. 집이 빈 걸 알고 온 거야, 이 새끼는. 그리고 만약에 그냥 아예 일면식도 없이 그냥 구하라의 집인 것만 알아. 그렇다 치자고. 그럼 도어락 안 건드리죠. 이 집에 와본 구하라의 주변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최근에 이걸 새로 이 도둑의 의도를 해석할 만한 계기가 있었대요. 지난달 영국의 국민방송 BBC 버닝썬 얘기했었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끈 해당 다큐 내용은 이거 1000만이 넘었더라고요, 조회수가. 승리 일당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특히 주로 잃었던 건 이른바 가수 정준영의 황금폰. 이게 황금폰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은 것도 지코가 했던 말 때문인 거죠. 정준영이 황금폰을 가지고 있다, 막 뭐가 엄청나더라, 양이. 그래서 얘가 뭐 방송이라서 그런 건지 지코가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무슨 의도로 황금폰이라고 했는지. 근데 맥락상 정준영이 핸드폰에 갖고 있는 게 뭐였어? 그냥 뭐 성관계 영상 그런 거였잖아요. 그거를 지코가 봤던 게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도둑을 지금 꽤 많은 사람들이 지코 아니냐? 지금 지코 난리예요, 이것 때문에. 지코 막 고소한다 그러고 지코 인스타나 뭐 유튜브 지코 관련된 영상에는 다 이 얘기만 합니다. 네가 이 범인 아니냐? 다 그러고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자, 정준영 황금폰 얘기 보면은 이런 거 있죠. 최종훈입니다, 이 새끼. 뭐 교회 다니잖아, 엄마랑. 내가 왜 기사가 나? 얼마나 조용히 처리했는데. 얘 음주운전 한 거를, 자, 김씨라는 사람도 여기 같이 있는데 누군지 몰라. 유 회장님이 얼마나 너 도와주려고 발벗고 나섰는지 아냐. 그러니까 승리가 다음 음주운전은 막아줄 거란 생각 말아라. 이 유 회장, 이 형이 자기 돈 써서 입 막아줬다. 이게 정준영 황금폰에 있는 내용이래. 단톡방에서 이들이 나눈 대화를 볼 때 유리홀딩스라는 회사의 유 대표가 경찰통의 사건 보도를 무마한 걸로 가늠됩니다. 그러면 승리는 이 유 대표라는 사람에게 뭔가를 좀 상납을 하면서 이 관계를 쌓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좀 뭔가 사업적 도움도 받고 승리의 인맥인 거죠. 승리 사단의 단체 대화방에 등장했던 한 인물의 정체를 밝혀낸 기자는 자신에게 숨은 조력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어요. 이게 그 강경윤의 요분이네.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했더니 기자님 저 하라예요 하는데 목소리가 밝더라고요. 고위 경찰이 누군지
특정이 안 된 상태에서 너무 답답했는데 구하라 씨가 최중훈을 설득해가지고 저한테 솔직하게 말하게 된 거였어요. 최중훈이 걔잖아. 그 엄마랑 교회 다니는 얘잖아 얘. 승리랑 뭐 정준영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뭐 여자들 뭐 이렇게 술 먹이고 막 성폭행하고 영상 찍고 뭐 이런 거에 가담했던 새끼인 거야.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여기서 이게 전후 과정이 여기도 잘 안 밝혀진 것 같은데 강경윤 기자 말로는 구하라가 최종윤을 설득해가지고 그 경찰총장이라는 사람의 정체를 공개했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최종훈은 경찰총장이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의 정체를 밝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배신이 된 거잖아, 자기들끼리. 자기가 자기 범행을 밝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지금 최종훈이. 근데 구하라가 어떤 말을 했길래 이 뭐 설득을 해서 기자에게 털어놓게 됐는지 이게 좀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해관계가? 최종훈의 행동이 좀 약간 이상해요. 승리사단 중 한 사람인 가수 최종훈을 설득해 비밀대화 속 인물이 누구인지 밝힐 수 있게 구하라가 도와줬어요. 얘죠, 얘. 좀 가까운 사이인 것 같았어요. 형님 그러고 또 티켓 같은 것도 연결해 줄 때 잘 모시라 그러고요. 그 경찰총장의 사모님이요. 말레이시아에 자식들이랑 산대요, 같이. 그래서 제가 말레이시아 공연 있을 때 제가 티켓을 해줬어요.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들만의 낙원 만들고 그 유지를 위해 권력과 결탁하려고 했던 승리의 이제 잔당들. 그들의 잘못된 파티를 끝내게 된 용기 있는 한 사람이 구하라였다. 이 세상은 고인을 공익제보자라고 부른다. BBC 다큐가 공개되면서 그동안 미제로 남겨졌던 금고도난 사건이 다시 또 화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야기. 그럼 이 도둑 이 새끼 왜 온 거냐, 집에. 고인의 과거 휴대전화가 보관돼 있던 금고를 훔친 건 계획된 일은 아닌 거냐. 2살 위의 오빠와 가까웠어요. 할머니 손에서 자랐잖아, 그지? 부모가 돌보지 않으니까 오빠 여동생이 원래 정상적이라면 사이가 되게 나빠야 돼요. 근데 부모가 없이 할머니 손에서 크다 보니까 오빠 동생인데도 사이가 괜찮네요. 금고 도난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구호인 씨. 금고 도난 사건을 단순히 절도 사건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대. 과거 동생의 이사를 돕던 중 찍은 사진에 우연히 이 금고가 찍혀 있었대요. 요겁니다. 이게 크기 작아 보이지만 금고들은 강철 덩어리예요. 되게 무겁습니다, 이거. 크기는 소형 냉장고 정도다. 잠금 장치는 디지털로 됐다. 당시 2층 옷방 화장대 위에 있던 금고인데 이게 사라진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분이 오빠입니다. 이틀 정도 밤새가면서 CCTV 영상을 찾았거든요, 그때. 집 주변에 내면이 다 CCTV가 있어요. 근데 CCTV를 다 돌려봤을 때 딱 2군데에서만 나왔거든요. 당시에 구하라 씨 집에 설치되어 있던 CCTV가 수시로 찍는 게 아니야. 어떤 동작이 감지가 되면은 그때 자동으로 녹화를 하는 그런 방식이래. 근데 이 CCTV에 범인이 처음 나타난 장면, 그리고 이후 현관에 접근한 모습은 포착되는데 집으로 들어가거나 금고를 들고 나오는 장면은 찍히지가 않았어. 제가 다 찾아봤는데요. 금고 갖고 가는 영상이 없었어요, 아예. 근데 1층으로 금고를 들고 나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마치 하늘로 솟은 듯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금고를 도둑새끼가 가져갑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어떻게? 집 구조부터 알아야겠죠. 골목 끝에 위치해 있던 구하라 씨의 자택. 내면의 담 중 한 면은 이웃과 함께 씁니다. 네, 여긴데 그 처음에 봤던 CCTV가 이제 도둑새끼가 아마 좀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존나 두리번거리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도어락 만져보고 이렇게 가서 2층으로 침입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담장이 낮다. 보안을 위해 CCTV 4대를 설치했다. 또 유명 연예인이니까. 예,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찍힌 건가, 그러면은? 정면에서 이렇게 오는 게 찍혔으니까, 그죠? 먼저 마당과 대문, 건물의 현관을 비추는 CCTV가 있는데 이 CCTV는 범인을 잡았어요. 네, 찍혔죠. 범인은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 도어락에 접근한 바 있습니다.
2층으로 이어지는 실외 계단을 비추는 CCTV 여기. 이 문은 출입 자체가 불가능하대요. 이 방향에서는 도둑이 관찰되지도 않았고 건물의 뒷면과 담 너머 골목을 비추는 CCTV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았어. 그럼 애초에 이 새끼가 2층을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거든요. CCTV 피해서. 그의 모습을 포착한 건 이웃하는 건물과 같이 쓰는 남쪽 담장을 비추는 CCTV인데 야간에 주변에 빛도 거의 없는 환경이라 적외선으로 찍힙니다. 그게 여기네. 여기서 이렇게 왔다는 건데. 뭐 이따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 CCTV를 나뭇잎으로 가린대 이 새끼가. 근데 오빠가 이거를 하필 저장하지 못했대요. 자, 뭐 이렇게만 보면은 얼굴 알아보기 힘들지. 이 새끼도 충분히 가리고 온 건데. 그리고 어떤 CCTV에도 찍히지 않은 채 집으로 들어와 금고를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 이 새끼는 그러니까 애초에 조건을 봤을 때 구하라랑 가까우면서도 이 집에 몇 번 오면서 이 금고의 위치 그리고 금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까지도 아는 새끼 같아. 담벼락에서 올라오는 장면, 그 영상이 끊겼어요. 그 다음 영상이 CCTV를 나뭇잎으로 가리거든요. 낙엽을 위로 쓰고 올린 다음에 고정을 시키더라고요. 하필 그 영상을 제가 저장을 못해가지고 없는 상황이에요. 지난 2020년 1월 14일 12시 15분경 모습을 처음 드러낸 범인. 그는 남쪽 담장 주변을 조심스럽게 이동하고 CCTV 밖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잠시 뒤 담장 주변에 떨어져 있던 나뭇잎으로 카메라 렌즈를 가렸어요. CCTV 무력화하고 남쪽 담장 부근에서 침입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남쪽 담장과 접하는 건물의 측면에는 몇 개의 창문이 있긴 한데 그때는 다 잠겨 있었습니다. 파손 흔적도 남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금고 곁으로 다가갈 수 있던 걸까? 철문이 CCTV 위에 있어요. 베란다 같은 식의 외부로 나가는 약간 작은 철문이거든요. 범인은 그러니까 CCTV를 가리고 1층이 아니라 2층을 노린 겁니다. 1층도 뭐 처음엔 노리려고 했어요. 현관 도어락 만졌으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다시 가서 여기로 올라간 건데 여기는 보면 계단이 없어요. 담을 타고 올라갔다고 봐야 돼요 지금. 그죠? 요렇게. 그거 말고는 없어. 어떤 식으로든 2층으로 올라가 발코니 따라 이동해서 그곳에 있는 철문으로 침입했을 거라고 결론이 나와. 그 후 다용도실과 이어지는 작은 방을 거쳐 2층 복도로 나간 뒤 옷방 화장대에 있던 금고로 접근한 걸로 보인다. 여기 이 2층인 겁니다 이미. 들어와서 손님방 통해서 복도 가고 옷방, 금고, 화장대 옆에 있었구나. 금고를 가지고 나가는 장면도 CCTV에 포착되지 않는 걸로 봐서 그는 들어왔던 동선을 되짚어 도주한 걸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자, 오빠인데 저도 그 문을 본 적이 없거든요. 놀러온 사람들도 그 방까지는 가지 그 다용도실 끝까지 가야 철문이 보이는데 다용도실에 물건들이 엄청 많이 놓여 있어요. 안 써 여기를. 안 써. 왜냐면은 이쯤에 물건을 많이 쌓아놨대. 창고에서. 그러니까 안쪽에서 쌓아놨을 거 아니야. 잘 안 쓰는 물건들을. 그러니까 이쪽으로 애초에 나갈 일이 없어. 짐 쌓다 보니까는 막히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 집에 놀러온 사람도 뭐 마당에서 현관으로 들어가지 애초에 이쪽 베란다로 나올 일이 없고 밖에서도 이쪽 구석으로 가봐야 뭐 그런 거 가스 계량기밖에 없는데 손님들이 여길 굳이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문의 존재를 모른다. 친오빠도 모른대잖아. 친오빠도. 근데 이 새끼는 어떻게 알고 이 루트를 골랐냐는 거지. 실제 현장을 살펴보니 범인이 처음 등장했던 남쪽 담장 부근에서는 2층에 있다는 철문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담에 올라서야 돼요. 물론 범인이 주변을 탐색하던 중 발견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방향에서도 2층 내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철문이 관찰되지 않아. 사건 후 수사를 했던 경찰은 그 점도 중요하게 봅니다. 그것 때문에 지인일 가능성에 두고 있던 거고요. 기지국 수사도 하고 뭐 그랬던 거죠. 뭐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도둑이 도어락에 접근한 점까지 종합하면 면식범이라는 건 뭐 확실해 보인다. 집 비밀번호도 알고 2층 철문의 존재까지 아는 인물. 알던 사이냐 구하라랑.
하지만 범인의 모습을 수없이 들여다본 오빠는 이 모습이 되게 낯설다고 합니다. 이제 자주 본 사람들은요, 얼굴이 아니라 태만 봐도 알아, 솔직히 말해서. 근데 구하라가 보는 것도 아니고 오빠가 구하라의 지인들을 움직이는 태만 봐서도 구분해낼 수가 있나? 낯선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오빠는? 동생 집은 지인들이 같이 노는 놀이터? 그냥 모임 장소 같은 그런 데였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거의 다 마르고 그랬던 사람들이라 따로 누구다 이렇게 추측은 못했던 것 같아요. 동생과 자주 왕래했던 오빠에게는 낯선 얼굴이었다. 근데 뭐 얼굴을 아예 못 보고 있는데 낯서고 말고 할 게 있나? 그러면은 그 범인은 어떻게 이런 금고라는 내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던 거냐? 고인과 그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라면 분명 슬기 씨도 아는 얼굴일 겁니다. 한 달 정도 구하라 씨와 같이 살았다는 슬기 씨. 하지만 그런 슬기 씨조차도 2층 외부 발코니와 다용도실 사이에 있던 철문의 존재를 몰랐어요. 이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도. 집의 구조를 유족과 지인들보다 더 잘 알지만 정작 그들과 친분이 없는 사람, 슬기 씨가 한 사람을 떠올린대요. 밑에 1층에 꽃집 하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하셨거든요. 언니가 일본 들어갈 때 바로 공사를 했어요. 근데 뭔가 범인의 옷이 반짝반짝, 여기만 반짝반짝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게 약간 공사하시는 분들 같은 그런 옷 느낌인 거예요. 구하라 씨가 일본 활동에 집중하던 시기에 집 1층이 꽃집으로 임대가 됐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됐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CCTV 영상 속 범인의 겉옷에서 빛을 반사하는 재질이 보였는데 그 위치와 모양새를 볼 때 우리가 잘 아는 작업복 같은 느낌이 있었다. 예, 요거. 여기가 빛났던 게 아니냐. 근데 도둑인 새끼가 이런 거가 눈에 띌 걸 모르고 입었을까? 이거는 이 옷에 관련된 직종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겠죠? 1층과 공간이 분리되지 않았던 만큼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인테리어 공사 인부가 2층을 탐색할 수 있다는 게 슬기 씨의 조심스러운 추측이다. 인테리어 공사 당시 구하라 씨의 집을 방문했던 슬기 씨, CCTV 영상 속 남성과 비슷한 인부를 봤다고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범인이라면 그 인부의 범행 목적은 금전적 이득일 거다. 그러니까 뭐 금고를 노릴 수도 있는 거야, 돈 때문이라면. 자, 근데 금고가 있는 옷방에 동생이 좋아하는 옷들이 많아요. 명품 옷들도 있고 신발도 안에 있고 동생의 시계 같은 게 있어요. 저도 이제 금고가 사라진 거를 몰랐을 정도로 다른 거는 다 제자리에 있었어요. 집을 뒤지는 흔적이 있던 것도 아니고요. 금고만 가져간 것 같아요. 이러면 또 도둑이라고는 볼 수 없어. 당장 눈에 보이는 시계 뭐 이런 걸 안 가져갔잖아. 금전적 이득이 목적인 범행이라면 눈앞에 있는 값비싸고 가벼운 물건부터 챙기는 게 낫지 않을까? 왜 굳이 무거운 금고만 챙긴 거냐? 자, 여기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죠. 오윤성 교수님입니다. 금고가 있으면 상당히 안에 중요한 물건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예상해서 그걸 들고 나올 수 있는데 범죄자들은 돈의 액수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편한 방법을 사용하거든요. 큰 돈을 힘들게 버느니 작은 돈을 쉽게 벌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유튜버. 수없이 많은 절도나 강도 사건에서 금고에 대한 접근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집에 있을 때면 피해자로 하여금 열게 만듭니다. 피해자가 없을 때는 도구를 이용해 금고를 부수려고 해요. 금고와 관련된 강도 절도 사건을 보면은 대부분 현장에서 금고를 열려고 한대. 그리고 금고를 뜯는 과정에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그러니까 내용물에 대한 정보도 미리 알고 노린다는 거야. 금고를 노리는 범인들은. 그래서 노력은 최소화하고 이득은 최대화하는 게 목적이다. 근데 그런 특성이 이 구하라 씨 금고 도난 사건에서는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 가려서 정체를 숨기는 데는 성공했어. 근데 단순 절도범이라면 당연히 택할 쉽고 빠른 도주로를 그는 포기했습니다. 절도범들의 특징이 쉽고 빠르게 목적이 있어요. 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물건 털 때도. 그래서 강도들은 살인을 잘 안 저지릅니다. 현장에서. 정말 위급해. 내 얼굴을 완전히 이 사람이 기억할 정도야. 또는 반항이 심해.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사람 죽이면서 물건을 훔치지는 않아요, 많이. 애초에 빨리 제 앞에서 뭐 묶어두든지 그리고 물건 터는데 그 시간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도주 동선도 미리 짜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단 루트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그런 도둑들의 특성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행동이. 금고를 노렸으면은 뭐 통상적으로 금고 안엔 돈이나 뭐 금괴가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열어야 자기 거잖아. 그러면 대신 눈에 보이는 뭐 비싼 명품, 귀금속 뭐 이런 거잖아 노리는 게. 근데 31kg나 되는 금고를 들고 나갑니다. 보통은 현장에서 못 따면 포기한다는 거죠 금고는. 근데 들고 가버려. 그가 나뭇잎으로 CCTV를 가린 탓에 그 과정을 제대로 다 알 수 없지만 그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결국 금고 자체가 원래부터 목적이 아니라면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고요. 왜 그날 밤이었을까? 왜 그 집일까? 바로 그 피해 대상 장소는 그 전날까지도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입니다.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집에 이날 사람이 빈다는 것도 아는 새끼야. 아는 새끼라고. 금고에 뭐가 있는지도 아는 새끼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아는 새끼고 도어락도 열 수 있는 새끼야. 근데 이게 전날 사람들이 그 오빠가 집 비우면서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대. 그러니까 이 새끼가 아까 도락을 잠깐 만지고 방향을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열려고 했는데 안 열리니까 포기하고 다른 루트를 고른 겁니다. 49제 이후 모두가 떠나고 한동안 돌아오지 않을 그날을 택한 건 그저 우연이라 할 수 있을까? 옷방에 있던 많은 물건 중 하필 가장 무거운 금고를 택한 건 뭘 의미하는 거냐? 그의 목적은 더 뚜렷해졌지만 얼굴은 흐릿하다. 예. 그래서 하라씨 오빠는 그를 운 좋은 도둑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말이다. 이제 그 아래 본격적으로 이 새끼의 윤곽을 그려내기 위한 어떤 취재를 할 것 같죠? 금고 안에 버닝썬에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훔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딱히 관련되기보다는 제가 군대에서 동생한테 썼던 편지, 동생이 가르치는 학생한테 받았던 편지, 계약서랑 소속사에서 정산받은 서류, 집 등기 권리, 휴대전화가 한 5, 6대 됐거든요. 이 새끼 휴대전화 노린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방송에서는 고인이고 여자고 전 남친에게 뭐 데이트 폭력, 성관계 영상 뭐 이런 그게 있으니까 명예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을 못했던 것 같아. 나도 본방을 보니까. 근데 이건 뭐 유추되는 거잖아요. 이 새끼가 금고만 노린 거는 금고에 뭐가 있는지 안다는 건데 휴대전화가 몇 대 있었대잖아. 그러면 그 안에 영상에 구하라에 대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재밌어 보일 만한 그런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 새끼가. 금고 안에 있던 고인의 옛 휴대전화가 범행 대상이었다는 추정도 알고 있다는 오빠. 그런데 제가 만약에 금고가 있어요. 제가 휴대전화를 뭐 하나요? 이걸 지인들에게 말하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왜냐면 저도 몰랐으니까. 오빠의 생각도 합리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금고에 보관돼 있던 물건 중 범인이 노릴 만한 건 휴대전화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분석이에요. 구하라 씨가 가지고 있는 이전의 휴대전화에서 나올 수 있는 그것을 판도라의 상자로 본 건 아닌가? 그저 뭐 SNS 같은 것도 만약에 혹시나 로그인돼 있는 상태면은 친구 추가돼 있으니까 연예인들 비밀 계정도 들어가 볼 수 있는 거고 막 그런 상상들을 했을 거 아니야 이 새끼가. 그랬던 것 같아. 판도라의 상자에 자기와 관련된 뭐가 있는가가 굉장히 궁금한 사람. 만약에 그게 오픈된다면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사람. 그 판도라의 상자가 이른바 승리사단과 관련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존재한대요. 과연 그들에게 그럴 만한 동기가 있을까? 범인이 구하라 씨의 집을 찾은 때는 2020년 1월 14일이에요. 그 시기 승리게이는 성매매 알선, 횡령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여러분, 우리가 버닝썬 하면은 승리를 중심으로 한 연예인들의 물뽕 뭐 이런 거를 여자들한테 먹여서 성폭행한 그런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승리는 성폭행 혐의가 없어요. 다 정준영이랑 최종훈이야. 승리는 그게 없어. 얘는 성상납을 했어요. 성매매 알선 그리고 횡령은 뭐 버닝썬이라든가 뭐 슈킹한 거죠. 그겁니다. 얘는. 자, 이걸로 이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어요. 바로 전날 구속될 위기를 피하긴 했습니다. 금고 도난 50여일째 불법 촬영물 유포 및 집단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맞았던 가수 최중훈이는 수감 상태에서 2심을 진행하고 있었고 황금폰의 주인이었던 가수 정준영도
최종훈과 같은 혐의로 6년 맞고 수감 중이었어요. 그럼 버닝썬 관련된 인물은 아니지 않냐는 거야. 이미 2심 재판 중이거나 검찰의 기소 직전에 처했던 애들인데 얘네는 왜 구하라의 휴대폰이 필요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증거인멸 때문이 아니냐 의심하지만 구하라 씨의 지인들과 오빠의 생각은 다르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지인이 있다고 해도 그 지인은 아닌 것 같고 지인이 누군가한테 시켜서 그런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제3자 누구나 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섣부른 심정으로 누군가가 피해를 입을까 오빠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씨와 오랜 시간 친구로 지냈던 최종은 그는 2021년 11월에 출소했어요. 그리고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 가수 겸 사업가 승리. 이 새끼는 뭐 동남아 가가지고 스탠딩 코미디 하고 있던데 뭐. 이거 SNS로 막 자랑질하고 있고. 물증이 없는 상황이야. 그런 상태에서 구하라 씨의 금고 도난 사건을 섣불리 승리 사단과 연결짓는 일이 유족에게는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범인은 고인의 49제 직후를 노렸어요. 그렇다면 유족과 지인들이 집을 떠난 시점, 비밀번호 정보를 당시 승리 사단은 알 방법이 있었을까? 자, 그런데 49제 직후 구하라 씨 자택에서 오빠와 지인들이 찍은 사진 속에 낯익은 얼굴이 있대요. 황 씨라는 새끼야. 연예인은 아닌가 봐 얘는. 정준영, 승리, 최종훈 게이 이런 애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문제를 저지르는 새끼들 중에 한 명인 거죠. 봐봐 이게 여자들이랑 찍은 거. 이거 씨발 럭키 정명석이야 뭐야. 아 여자 존나 좋아해. 물론 나도 좋아하지만 이런 얘네들을 보면은 약간 좀 집착 단계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쥐들이 돈도 많아 잘 나가 연예인이야. 그러면 얼마든지 자기들 만나고 싶은 여자들 만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왜 이렇게 세트로 거느리려고 하냔 말이야 얘네들은. 이 씨발 정명석이지 뭐야. 이상한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 필요 이상으로. 자, 황씨 얘기 나옵니다. 승리 사단의 멤버로 알려진 인물이에요. 승리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손과 발이 돼줬습니다. 뭐하는 새끼예요? 자, 우리 황 개인은 내비 찍어봐서 차 많이 막히니까 손님들 시간 맞춰서 출발할 수 있게 공지해줘라. 웅웅. 근데 내가 일본 분들은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누구랑 어떤 누나뿐인데 우리 황계희가 대단하다. 이번 숨은 공신인호. 정준영. 여자애들 11시로 부르면 되는 거지? 손님들 호텔에서 출발했어요. 얘네들이 뭔가 하나의 사업을 위해 같이 엄청 뭉쳤네. 그죠? 해외 투자자가 찾아온 날 그들을 접대할 방법과 장소를 황 씨는 앞장서서 고민했습니다. 좀 행동대장 같은 느낌인가? 굳은 일 담당, 그죠? 승리사단의 핵심 멤버, 버닝썬 사태 당시 중요한 조사 대상, 어떻게 구하라 씨와 가까운 지인으로 남았던 거냐? 물론 우리의 걱정이 기우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황 씨에게 직접 그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경계를 했는데 구하라 씨 얘기를 꺼내니까 복잡한 심경을 드러냅니다. 조심스럽지만 그를 찾아온 이유를 말했어요. 자, 이제 물어봐, PD가. 승리사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본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갈까봐? 구속된 애들도 하라가 그런 선택을 했을 때 굉장히 죄책감을 가졌고 애도를 많이 표현했거든요, 애들이. 저도 아무리 친구지만 누군가 내 친구 하라 집에 가서 훔쳤다 그러면 제가 제보했을 거예요. 그 정도의 나쁜 사람은 아니죠. 아니 근데 니네들 그 정도의 나쁜 사람이긴 해. 다른 분야라서 그렇지. 구하라 씨와 친구로서 가깝게 지냈고 고인의 자택도 종종 갔지만 집 비번은 공유받은 적이 없다. 공유를 실제로 받았어도 이렇게 말은 안 하겠죠. 받았다고. 그죠? 저는 사실 금고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만약에 그 안에 휴대전화가 있었다 치면은 이 휴대전화가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 휴대전화를 하라가 언제 바꾼 거죠? 휴대전화를 쓰던 당시에 가장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을 한번 알아보는 게 어때요? 얘는 아직 뭔가 수상하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범인이든 아니든 당연히 이 말이 나와야 정상이야. 엮이고 싶지 않으면은. 그죠? 진짜 안 했을 수도 있지만 했었어도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 들으나 마나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사람은 포커스를 다른 데 둬라. 내 쪽이 아니다. 라고 쓱 이제 밀어두네요. 그의 말대로 도둑이 노린 게 금고 안에 있던 휴대전화라면 그게 사용된 시기를 특정하는 게 중요한 일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구하라 씨와 팬들을 이어주던 그녀의 휴대전화.
구하라 씨에게 휴대전화는 삶의 순간을 기록하는 장치, 소통 도구. 금고 안에 휴대전화들이 사용된 시기를 안다면 조금은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단서를 좁힐 길이 없는 거냐. 자, 여기서 구하라 씨 오빠가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다시 들려줍니다. 금고 안의 내용물들은요, 제가 정리하면서 중요한 건 다 빼뒀어요. 범인이 그 금고를 가져갔을 때는요, 빈 껍데기였어요. 이 새끼 빈통 들고 갔습니다. 자, 그럼 얘도 기끈 들고 가서 집에 가가지고 이걸 어떻게 빠루로 뒤집든 해서 깠어. 아무것도 없네? 이 상황인 거죠. 그럼 얘는 실질적으로 도난한 게 금고밖에 없는 거야. 불법 침입, 도난 이거가 전부인데 의도가 뭐였냐는 거죠. 이 새끼의 의도. 뭘 노리고 이거 금고를 들고 갔냐. 그게 이제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거지. 도난 전 유서를 찾느라 금고를 열어봤대요. 오빠 구호인 씨가 직접 촬영한 사진을 보면은 6개의 휴대전화가 금고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네요. 내 생각인데 계속 얘기하지만 이 휴대전화 안에 뭐가 있고 그 뭔가가 나에게 불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이 핸드폰을 없애기 위해 들고 갔다기보다는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 안에 있는 구하라에 대한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알고 싶은 거야. 사진이라든지 누군가랑 카톡 주고받았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어디다 팔 생각이었다든가 그런 식으로 접근한 거 아닐까요? 자, 상대적으로 최근까지 쓴 거는 세대 핸드폰입니다. 이런 애들이겠죠? 아이폰 쪽. 아이폰 4, 5S, 7 이렇게 썼네요. 그 휴대전화가 잠겼단 말이에요. 잠겨서 그 휴대전화를 업체에다 맡겨놓은 상태예요. 아직까지도. 계속 그거를 풀기 위해서요. 네, 풀기 위해서. 언젠가 기술이 나오면 이걸 풀기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분한테 맡겨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폰만 그런가요? 안드로이드도 그런가요? 아이폰은요, 비번을 못 풀어요. 풀려면은 초기화해야 됩니다. 초기화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 안에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도둑이 정체가 밝혀질 수도 있는 건데, 그죠? 그거 풀자고 초기화하면은 그냥 빈 깡통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남고 백업이 돼 있는지도 불확실하잖아. 지금 구하라가 평소에 핸드폰 쓰면서 백업을 했으면은 불러오면 그만이야. 초기화해도. 근데 그게 확실하지가 않잖아. 풀질 못하니까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건이 어려워진 거죠. 세대 스마트폰 사용 중 가장 오래된 모델은 구하라 씨가 2014년경 사용한 걸로 추정된다. 아이폰 4. 그 다음 사용된 게 이제 SNS를 통해 확인해 보니까 2015년. 이렇게 확인하는 거네요. 이건 핸드폰을 열어서 보는 게 아니고 구하라의 SNS를 찾으면서 날짜를 대조한 겁니다. 그중 가장 최신 모델 스마트폰은 지난 2017년부터 19년 3월까지 사용된 거, 사망 당시 사용했던 것의 이전 모델 아이폰 7. 마지막 휴대폰이 사용된 시기에 구하라 씨를 둘러싸고 있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요 얘기 나오네요. 전남친의 폭행과 협박 그리고 불법 촬영으로 막 엘리베이터 앞에서 구하라가 무릎 꿇고 막 그런 거 영상 공개됐었잖아. 마음고생이 많았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은 또 어떤 불순한 새끼가 구하라에게도 증거 삼아 구하라도 불법 촬영 영상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일단 망상회로 돌리면서 털었을 수도 있다는 게 내 생각인 거야. 아이폰 7을 쓰던 시기에 이제 전남친의 폭행 사건이 있었죠. 구하라가 아이돌인데 나이도 어리잖아. 검찰 출석하고 막 이런 거 있었단 말이야. 얼굴 공개하고. 야, 여자 아이돌이 그게 뭐냐 진짜 미친 새끼 만나가지고. 금고 도난 시기로부터 넉 달 전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전남친은 도난 시점에 2심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얘네요 얘. 그의 재판에서 쟁점이 된 증거는 구하라 씨의 휴대전화 기록이에요. 다음으로 살펴볼 상황은 그 뒤로 이제 정준영의 황금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지코의 입에서 나온 그 시점인가요? 정준영에게 황금폰 있다. 이 아이폰 5 2016년에서 17년 요때쯤. 그리고 2018년에 이제 버닝썬 사태 있었고 그러면서 구하라 이제 사망하고 그리고 나서 49제 이틀 만에 금고 도난까지 있던 겁니다. 버닝썬 사태에서 결정적 근거가 됐던 이른바 정준영의 황금폰에는
지난 2015년과 16년에 걸쳐 승리 사단이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의 진위를 추적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게 구하라고, 버닝썬 사태는 구하라가 아이폰 7을 사용하던 기간에 적발됐어요. 그리고 승리 사단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는데 앞서 봤듯 금고 도난 시점, 이들은 1심 판결 선고를 받은 뒤거나 기소를 앞둔 상황. 금고 도난 시기 또 다른 갈등도 있었는데 고인의 유산을 두고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친모가 상속을 주장합니다. 아유, 씨발, 뭐 키우지도 않은 애미가 찾아와가지고 이거 재산 분할 받은 걸로 알아요, 엄마가. 절반인가 가져간 걸로 알아요. 법적으로 친모는 또 맞으니까 인정이 됐나봐. 그래서 이게 구하라법 나오자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 실질적으로 부모의 노력을 하지 않아놓고 법적으로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냐. 그래서 구하라법 필요하다. 그 당시에 나오던 말인 거죠. 사용한 시기에 누군가와 소통한 흔적이 남았을 고인의 휴대전화. 어떤 이에게 그거는 결코 알려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가 아니냐. 평소 고인의 뜻이 기록돼 있었을 휴대전화. 누군가에게 그거는 절대로 열고 싶지 않은 블랙박스냐. 또 시를 쓰고 있네요. 자, 여기에 유튜버. 이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 혹은 담겨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 그 정보에 대한 탈취 욕구와 필요를 크게 느끼는 사람이 아마 범행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할 수가 있어요. 모든 관련된 사람들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속에 담겨있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확보하고 싶어하는 이런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아직 휴대전화 안의 정보를 알 수 없는 만큼 범인에 대한 성급한 단정은 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그보다 선행될 일이 있다 그래요. 범행 동기를 형성할 때에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죠. 그 목적 달성에 집중합니다. 현장에 투영되는 모습을 볼 때 이 범인의 경험이 어느 정도냐, 기술이 어느 정도냐, 또는 동기가 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프로파일링 하는 거거든요. 그럼 아저씨가 빨리 좀 해줘요. 범행 전체를 재구성해서 완성된 그림을 확인해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사실 극히 일부만 알고 있죠. 범인이 침입한 방법도, 그가 금고를 가져간 방식도 알지 못합니다. 고작 나뭇잎 한 장 때문에 49제 3일 뒤 자정이 간 넘은 시각에 집 남쪽 담장이로 등장한 도둑. 그는 곧장 진입 경로를 비추고 있던 CCTV에 접근했어요. 그 시각은 새벽 0시 16분 48초. 그리고 CCTV 나뭇잎 가리고 13분 16초 뒤에 마당에 나타났어. 꽤 오랜 시간 걸렸어요.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 뭐 한 거야 이 새끼. 이후 도어락 접근해서 그걸 두고 비밀번호를 얘가 알고 있기 때문에 도어락을 만지는 게 아니냐. 그럼 왜 처음부터 현관을 공략하지 않았던 거냐? 비밀번호를 안다면. 담장 쪽 CCTV 가리고 13분 동안 뭐 한 거냐? 조명과 CCTV가 있는 정문 현관 쪽으로 침입하지 않고도 피해 장소에 침입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 트라이를 했구나. 여기저기서 시도해보다가 생각과 다르네, 이런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때론 현장을 확인하다 보면 또렷해지는 단서가 있습니다. 범인이 찾았을 그 시각에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대문 바로 앞에 있는 가로등 덕에 구하라 씨의 자택 마당이 굉장히 밝았어요. 그만큼 누군가에게 노출될 위험이 또 있고요. 현관에 접근했던 범인은 13분 전 건물의 남쪽 담장을 비추는 CCTV를 나뭇잎으로 가립니다. 그가 계획한 침입 경로는 처음에 분명 현관이 아닌 그곳이었다는 얘기가 아닐까. 하지만 범행이 이루어졌던 그 시각에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사물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어두웠어. 그러니까 이 새끼는 여기를 기억하고 있는 게 낮에 봤던 장면들인 거야. 그래서 혼자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범행 날짜 골랐어. 시간도 정했어. 근데 막상 가니까 너무 어둡네. CCTV도 뭐 가려보긴 했지만,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정해두고 출발할 때 그 계획과 다른 즉흥적인 행동을 하진 않았을까. 그래서 그 상태에서 13분 정도를 허비한 게 아니냐, 이렇게 봐야겠네요. 근데 얘가 뭐 좀 그 주변 지리감이 좋은가 봐. 불빛의 도움 없이도 능숙하게 범행을 이어갔어. 남쪽 담장에서 2층까지의 높이는 신장이 188인 제작진이 보기에도 오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비밀번호를 오빠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바로 바꿨거든요. 그 집에 비밀번호 아는 사람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한대. 뭐
구하라 집으로 친구들이 많이 놀러 왔었으니까 쉽게들 다니는, 남자로 치면 뭐 김제동 집 같은 느낌 아니었을까요? 고인이 생전 사용하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지만 그새 바뀐 탓에 그는 발길을 돌려 남쪽으로 향했던 걸까? 얘는 그러니까 비번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막상 가서 열어봤는데 안 맞아, 비번이. 아 씨발 바꿨네? 그래가지고 바로 다른 곳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처음 예상대로 되지 않았던 침입. 하지만 결과적으로 범인은 내부로 들어가는 데 성공합니다. 그건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얻은 결과냐, 아니면 누군가의 조력으로 가능한 성공이냐. 제작진은 먼저 실제 조건에서 2층으로 침입하는 게 가능한지, 공범이 더 있는 거 아닌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먼저 CCTV에 포착된 범인의 키부터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자, 여기에 이제 뭐 이분께서 이런 수식어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아래 조승우로 이제 불립니다. 황민구 법영상 분석 연구소 소장. 지면에서 높이까지가 110cm였을 때예요. 이걸 3차원으로 계측해 보니까요, 인물에 대한 신장 길이가 약 182cm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거는 모자의 두께라든지 또는 신발의 높이라든지 모든 걸 감안했을 때 182이기 때문에 177 정도의 신장 길이를 가지고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살을 좀 빼면은 조승호랑 좀 비슷하게, 맹비는 아니고요. 예. 주변에 있는 구조물들의 높이를 통해 추산한 범인의 키는 177입니다. 다음으로는 그가 올랐을 건물의 높이 및 구조물의 간격을 측량했어요. 이후 똑같은 조건으로 구하라 씨의 자택의 남쪽 담장을 재현해 봅니다. 세트 만들어서 실험한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슷한 체격 조건의 남자들이 올라가 볼 예정이에요. 자, 이렇게 31살, 키 178, 180, 뭐 178, 177, 뭐 운동을 한 사람 안 한 사람 이렇게 조건 맞춰서 해보는 거야. 자, 누가 2층 침입에 성공할 수 있냐? 평소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20대 남성이 먼저 도전해봤다. 요 사람이. 예. 난간에 접근하기 위해 일단 시래기에 올라가 봤어요. 예, 못합니다. 못해. 되게 힘들어해. 그리고 일단 이 사람은 딱 봤을 때 어디에 올라간다는 자체가 되게 어색해 보이죠. 나이가 들면서 그런 행동을 안 하거든. 어릴 때 뭐 뛰어놀 때나 그러지. 5초도 지나지 않아 2층으로 가는 걸 포기했어요. 다음은 특공무술을 단련했다는 30대 참가자. 실제 현장에서도 이웃 건물에서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가 같은 위치입니다. 자, 한번 해봐요. 이 사람도 특공무술 했어요. 근데 쉽지 않아 보이죠. 매달리는 데는 성공했는데 몸을 끌어올리는 게 쉽지 않아. 이번에는 평소 헬스를 즐겨하고 있는 실험 참가자입니다. 좋았어. 그렇지. 예, 이 악력과 등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등 힘이 좋아야 됩니다. 평소에 등 운동을 열심히 하셨군요. 한 번에 성공한다. 실외기에 올라서서 한참 탐색 중이던 한 실험 참가자는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팔 힘이 좋아 보여요. 자, 봅시다. 야, 이건 팔 힘으로 올라가는 거죠. 등 근육을 쓰지 않으니까 지금 대롱대롱 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여기 등 근육이 좋으신 분은 대롱대롱 하는 느낌이 없죠. 팔 힘으로만 가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근데 팔 힘으로만 쓰면은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 배와 무릎을 잘 활용해 올라가긴 했어요. 결과는 반반. CCTV 영상 속 도둑은 이들 중 어느 쪽일까? 뭐 어느 쪽이든 중요하지 않아. 그래, 뭐 어떻게 해서든 올라갔다 치자고. 그 다음에 C8 금고 들고 어떻게 나올 건데. 내려오는 거 어떻게 할 건데, 금고 들고. 예? 봐봐요, 금고. 이 구하라 씨가 갖고 있던 금고는 철판 사이에 시멘트가 채워져 있었대요. 무게가 31kg입니다. 어떡할 거야, 이거. 성인 남자 3명이 들기에도 무겁습니다. 그리고 금고가 또 이게 각이 져 있잖아요. 그래서
모서리 이런 데가 존나 아파. 만지면은. 어떻게 뛰어내릴 건데 이거 들고. 이게 또 남아있어요. CCTV가 나뭇잎으로 가려져 있어가지고 얘가 어떻게 범인이 움직였는지는 안 보이지만 혼자 할 수는 있는 거냐, 이걸 또 실험해봐야겠죠. 먼저 실외기로 내려와서 금고를 내려보려고 하는데 꿈쩍도 안 해.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먼저 내려올 수 있어. 여기서 이걸 못 내린다고.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뭐 던지면 되지 않냐. 그럼 사람들이 소리를 들었겠지, 주변에서. 이게 30kg를 2층에서 던지는데 소리가 좀 크겠냐고. 그리고 던진 이 금고의 모서리에 맞은 그 자국들이 있을 거야, 그렇게 되면은. 그래야 되는데 그럼 던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매달리는 힘이 좋던 실험자는 녹초가 돼서 포기합니다. 금고 무게도 상당한데 각이진 모양 때문에 잘못하다간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실험을 다 해보지도 못합니다. 금고 도난 사건 당일에 큰 소리 들은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범인이 혼자서 이게 가능했던 거라면 어떤 조건의 사람이냐. 자, 그래서 클라이밍 국대를 데려옵니다. 한번 해봤어요. 개잘해, 이 사람. 악력, 전완근, 등 힘, 등 근육 다 발달돼 있지. 이거 뭐 이 사람에겐 뭐 껌이지. 클라이밍을 하니까 또 이 판단 능력도 좋고 몸도 가볍고 아무것도 아니지, 이 사람한테. 근데 이 사람도 금고를 들고 내려오는 거는 어렵다고요. 자, 봅니다. 잘하네? 아니, 근데 이 사람은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신체가. 그럼 뭐 이 사람이 범인이냐? 그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그 비니 쓴 안경 쓴 그 새끼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찾기가 더 쉬워요. 구하라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 건 너무 적은 숫자일 테니까, 그죠? 가능은 한 건데 그러면 이 조건을 가진 사람을 찾기는 더 쉬워지는 거란 말이야. 근데 모르잖아, 지금. 1분도 안 걸렸대요. 실험을 통해 나타난 범인에 대한 단서. 체력과 균형 감각이 진짜 좋은 사람이다. 이게 와, 좀 좋네, 운동신경 좀 있네, 이 정도가 아니야. 국대잖아, 이 사람. 선수급 체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니면은 혼자서 못한다는 거야. 도구를 쓰거나 공범이 필요하다. 자, 범인이 현장에 남긴 또 다른 퍼즐도 살펴봐야 되는데 남쪽 담장에 처음 등장하고 13분 뒤 현관 도어락으로 다가갔대.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면식범으로 생각을 했던 거지. 경찰은 범인이 구하라 씨가 생전에 사용했던 비밀번호 눌렀지만 그 사이 번호가 바뀌어서 현관문을 여는 거에는 실패했던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같은 장면 속에서 다른 또 해석을 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정수 분석관. 개선한 영상을 보자 범인의 행동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이는 듯 한데, 봐봐요. 도어락을 만지는 건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죠? 켜보려고 하는 것 같아. 그죠? 요즘 도어락은 이제 손 대가지고 먼저 불부터 들어온 다음에 누르는 방식이란 말이야. 근데 이 새끼가 지금 막 이렇게 쓸어 올리기도 하고 손도 대보고 막 지랄하는데 이 불이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비밀번호 버튼이 눌려지는 게 아니라 도어락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래요. 옛날에 도어락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뚜껑을 열고 버튼을 띠띠띠 누를 수 있잖아, 전화기처럼. 요즘 스타일은 그게 아니야. 뭐 이렇게 손 대든지 뭐 어떻게 불부터 들어오게 하고 눌러야 돼요. 터치 방식이야. 첫 번째, 두 번째 터치는 도어락이 활성이 안 된 거예요, 지금. 키패드를 건드렸고 그게 안 되니까 쓸어 올리는 장면이 보이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손등으로 이렇게 잡고 도어락을 잡는 부분이 관찰이 됩니다. 디지털 도어락에 있는 숫자판을 활성화시키지 못한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범인 이 새끼는 이 집 비번은 알아. 바뀌긴 했지만 그 전 비번은 안다고. 근데 직접 열어본 적이 없는 애야.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이 용의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빨리 이 도어락 버튼을 누르는 걸 포기합니다. 사실은 별건 아니지만 용의자를 추려내는데 굉장히 큰 정보예요. 그렇다면 혹시 비밀번호를 몰랐는데 2층 진입에 실패하자 유행을 바라며 한 행동은 아니었을까?
자신에게 불리한데요. 위험하고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문이 열릴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비밀번호를 알고 있거나 또 아는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았다. 하지만 그게 좌절됐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새끼가 범인이 누군가의 심부름을 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비밀번호는 이거다 라고 말을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비밀번호랑 다른 거야. 얘기를 들었을 때 작동을 못 시켜보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닐까? 비밀번호를 알면서도 작동을 빠르게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은 도둑. 이유는 도어락의 구조 때문인데 이게 말이에요. 열감지 센서라고 해가지고 내 손의 열이 숫자 4개 정도는 감싸줘야 번호가 떠요. 이 숫자가. 아, 숫자 4개를 감싸야 돼요? 그렇다 이거예요. 이렇게 조금만 갖다 대서는 번호가 안 떠요. 이거 봐요. 안 뜨잖아요. 근데 이렇게 싹 갖다 댔을 때 숫자 4개 정도는 내 손에 열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 번호가 이렇게 쫙 일어나잖아요. 이거 봐 이거. 구하라 씨 자택에 설치되어 있던 도어락에는 열감지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가지고 손바닥으로 화면을 넓게 접촉해야 비밀번호를 누를 수 있는 숫자판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범인은 비밀번호를 알았지만 도어락을 처음 접해봤어. 작동을 할 줄 몰라. 집에 비밀번호 알았지만 도어락을 만져본 적 없는 사람. 뭘 의미하는 거냐. 가능성은 뭐냐면 이 사건에 있어서 특성이 뭔지 의미가 뭔지 모른 채 돈 받고 행하는, 돈만 받고 받은 대로 자기 일만 해주고 그 외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심부름 센터 또는 청부를 주로 맡아서 행하는 이런 어떤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웬만한 자신의 몸의 통제, 조종력, 평형력 이런데 자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시도조차 못할 걸로 보입니다. 어두워요. 지금 이 장면은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했기 때문이지 그가 누구인지 밝히기 위한 노력들이 공개되고 또 방송에 보도가 되고 하게 된다면 엄청나게 커다란 심리적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동기를 가진 자가 아니면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고 제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겁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는데 누군가한테 심부름을 시켰어. 그래서 구하라의 집을 턴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정체가 지금 노출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CCTV에 찍혀가지고 그 아를 통해 전국에 까발려진 건 얘야. 물론 얼굴이 가려지긴 했지만 온 나라가 얘 얘기를 해. 심부름한 얘. 그럼 얘가 후달려가지고 아 이거 제가 돈 받고 그냥 심부름한 겁니다. 누구 집인지도 모르고요. 여기 금고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하라 그래서 돈 받고 이것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범인은 제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이렇게 제보를 오히려 자기가 해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심부름꾼이 범인의 정체를 폭로할 수도 있다. 현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 영상 속 얼굴을 좀 더 알아볼 수 있게 개선하는 거다. 스케일링 해야 된다. 고인의 휴대전화는 아직 현재의 기술로는 열어볼 수 없다. 때문에 수사가 중단된 상태인 구하라 씨의 금고 도난 사건. 그날 금고를 훔친 도둑. 현장에 남긴 유일한 증거인 CCTV를 개선하고 단서를 더 찾아볼 생각이다. 어렵지만 꼭 해야 되는 거니까 전문가들이 함께 해줬어요. 먼저 흑백 사진에 색상 입히는 원리를 이용해 적외선 영상 위로 다양한 색을 입혀봤습니다. 요것도 참 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랜덤하게 한번 입혀보는 거예요. 다양하게 어떤 느낌이었을까. 흑백이니까 색상을 한번 찾아보는 건데 하필 이거를 주황색으로 캡처를 써가지고 지코한테 주황색 빈이 있지 않냐 이래서 지코로 몰고 가는 거야. 아니 씨발 주황색이 팩트가 아니라니까. 애초에 추정해보는 거라니까. 그럼 파란색 모자 비니 연예인은 왜 안 찾냐고. 이거 애들이 지금 너무 망상병 걸려가지고 지코로 몰고 가고 있는 게 너무 심해. 파란색 비니 쓴 연예인은 왜 안 건드리냐고. 뭐 그리고 이 새끼가 새끼손가락도 짧대요. 근데 지코도 새끼손가락이 짧대. 아이 뭐 재봤어. 그래서 너무 몰고 가는 거야 애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범죄 사건에서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쓸데없는 사람을 자꾸 꾸역꾸역 용의자로 몰아가. 마치 그 사람이 범인이어야만 하는 것처럼 자기가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이 범인이어야만 내 직성이 풀릴 것 같아. 이 망상이지 뭐야.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일 너무 많아요. 지코 인스타 그리고 뭐 유튜브 영상에 지코 관련된 얘기 나오면은 이 얘기만 달려요. 지금 거의 그냥 범인 취급하고 있어 사람들이. 니네 그거 병이야. 병이라고 병.
버닝썬 사건 심각한 거 알고 지코가 뭐 정준영의 황금폰 얘기해가지고 의심이 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그때 황금폰이라고 얘기했던 거 뭐냐 해명해라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이거 지코다, 너 범인이잖아 자수해 라고 말하는 거는 지랄병이라는 거예요.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갑시다.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된 이질적인 모습이 한층 보완된 영상. 어쩌면 누군가에게 화면 속 남성의 얼굴이 익숙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한 화질 개선의 결과는 기대를 뛰어넘는 수준인데요. 도난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20년에는 불가능했던 기술이에요. 자, 근데요, 이 조승우 씨가 뭔가를 또 찾아냈어요. 특별한 거 하나 있는데, 귀나 볼 쪽인지 모르겠는데 뭐가 반짝여. 귀걸이 아니냐는 거죠. 화질이 개선되자 4년 전에는 보이지 않던 중요한 단서가 드러났어요. 귀걸이 했어. 그리고 모자의 형태도 뚜렷해졌어.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된 범인이 영상에서의 느낌보다 젊을 거다. 영상에서보다 왜 젊을 거라고 생각하냐면은 어두운 곳에서 봤기 때문인 거야. 적외선 카메라 특성상 얼굴의 굴곡이 과장되기 때문에 나이가 좀 들어 보인대요. 예, 이런 식인 겁니다.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이긴 하잖아요. 같은 걸 가지고 적외선으로 바꾼 건데. 경험 많은 김익재 소장 눈에도 범인은 젊은 남자라고 합니다. 귀걸이도 했다는 점에서 범인의 나이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중반쯤. 개선된 영상을 분석하자 그에 대한 또 다른 단서가 또 확인되는데요. 이런 모양의 안경일 가능성이 높다. 반무태라고 하나요? 예. 옆에 다리가 좀 두껍고 밑에 프레임 없고 위쪽 프레임만 있는 반무태. 도수가 없는 위장용으로 쓴 건 아닌 것 같다. 실제로 눈이 안 좋은 사람이다. 안경사는 범인이 먼 거리를 잘 보지 못하는 근시 소유자라고 판단해요. 왜냐면 그 안경 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거 굴곡, 유리를 통한 굴곡 그냥 선수들이야. 보면 도수도 알걸? 얼마나 휘는지 보면. 근시 교정용 오목 렌즈인데요. 이거 이렇게 겹치면은 상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보여요. 요렇게. 요런 거 보고도 이 렌즈의 도수를 알 수 있다는 거지. 왜냐면 이게 이 사람들은 맨날 이거 들여다보는 게 직업이잖아. 이 사람의 오른쪽 눈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단차가 생겨요. 요렇게요. 근시 교정용 오목 렌즈. 단서들이 더 많이 모였으니까 이쯤에서 범인의 몽타주 한번 그려봅니다. 범인은 키가 170의 후반대, 한 180, 7, 8, 9 이 정도. 그리고 날씬하고 건장한 체격. 날씬한데 건장한 체격이 뭐예요? 왼쪽 귀에 귀걸이를 착용한 그의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이다. 근시로 인해 안경 혹은 콘택트 렌즈를 평소 착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남은 숙제는 아직 흐릿한 범인의 얼굴을 좀 더 구체화하는 일입니다. 보통 가로와 세로의 비로 봤을 때 2대 3이 서양인의 비율이고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의 평균 비율은 3대 4 정도의 둥근 형태를 띠고 있다는 특징인데 굉장히 갸름한 얼굴입니다. 이제 이런 자체가 어쨌든 다 추정이잖아요. 그래서 못 밝혀낼 수도 있고 의미 없는 분석일 수도 있어. 오차가 꽤 큰 분석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 자체가 방송이 나갔을 때 범인은 알잖아 지금. 나를 분석하려고 든다. 그러면 되게 위축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심리적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좀 그런 걸 노리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눈썹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의 얼굴의 길이가 거의 유사하대. 때문에 AI는 그를 서양인으로도 본대요. 마스크를 수염으로 오인한 게 좀 아쉬운데 AI니까 코의 형태는 세밀하다.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된 데이터들을 충분히 학습한다면 인공지능 AI가 이제 곧 금고 도둑의 얼굴을 제대로 복원할 수 있을 거다. 몽타주가 이제 요 마스크를 수염이라고 인지해갖고 이렇게 그렸는데 이거 빼고 봐야 되죠. 근데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 하기엔 좀 너무 나이 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AI야. 너무 한국인 동안인데. 그때를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경험과 연륜에도 기대해볼 생각이다. 이번에 도와줄 인물 정창길 전 형사. 이분이 미대 출신 강력반 형사입니다. 몽타주 그리는데 이제 또 이제 이거죠. 몽타주 전문 수사관. 부탁해 봅니다. 몽타주 베테랑.
눈은 뭘 읽어냈을까? 자, 그려봤어요. 야, 이거 뭐 씨발 제라툴이냐? 이걸로 알아볼 수 있나? 참, 어렵다. 지코라기에는 얼굴이 좀 길어요. 근데 이런 거는 싹 빼놓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취합해서 지코를 공격하고 있다니까. 최소한 지코한테 뭘 물어보고 싶으면 네가 범인 아니냐라고 말하기 전에 황금폰에서 뭘 받길래 황금폰이라고 하는 거냐, 그거부터 설명해라. 이 순서가 맞죠. 그거 건너뛰고 다짜고짜 범인 이래버리면은 오히려 지코에게 면죄부 주는 거야. 이거는 애들이 너무 흥분해 있다니까. 갸름한 얼굴. 지코는 약간 좀 더 둥근 형 얼굴 아닙니까? 2020년 1월 14일 자정. 그리고 아마 저도 어디서 찾아봤는데 지코 앨범 발매가 1월 12일이었대요. 1월 12일. 그러면은 지코 입장에서 자기 앨범 나오고 이틀째 되는 날이야. 소속사도 그렇고 앨범 판매 추이 보면서 지금 뭐 방송 잡기 바쁘고 스케줄 소화해야 되고 어떤 전략을 써야 될지 뭐 챌린지 할지 말지 같이 할 연예인 섭외하고 존나 바쁘다고요. 근데 시간 내서 이거를 할 여력이 될까요? 이날?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작업복이 있잖아. 이 형광을 왜 입었지? 이거 굉장히 자기한테 불리해질 수 있는 눈에 띄는 옷인데 이거를 없는 걸 입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새끼는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 새끼 힘이 좋아. 그 2층으로 올라갔어. 금고도 내렸고. 공범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담 넘어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혼자 찍혀 있었잖아. 그럼 공범이 있다면 그 다른 공범은 뭐 헬기 타고 뭐 레펠로 내려왔냐? 걔는 어딨어? 혼자 한 거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모르겠네요.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거는 이제 구하라 핸드폰이 비밀번호가 풀려야 되지 않나. 뭐 여기 안에 뭐가 또 들어있을지도 몰라. 저도 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안에 로프 같은 거 숨겨와서 금고 묶고 줄로 내리면은 가능은 할 것 같긴 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혼자 했다면은. 숨겨오기도 충분하잖아, 옷의 공간이. 증명은 안 됩니다. 가능한 방법 중 하나인 거지. 그 알은 뭐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방송에 성과가 있다면 이 범인에게 좀 위축을 줄 수 있는, 너 불안할 거야 지금이라도 자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압박하는 수단으로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그럴 수도 있어요. 씨발 다 알고 있으면서 여기까지만 일부러 내보내나? 이런 생각도 할지도 몰라. 어디까지 나에 대해 알고 있을 걸까? 방송이 전부인가? 막 이렇게 좀 자기가 막 따지면서 각 보려고 할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알 리뷰 2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최신화는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1403회였고요. 아직은이야 너. 어느 운 좋은 도둑의 이야기. 구하라 금고도는 사건.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최근 하였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도 방송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뭐 가끔 그런 분도 있어요. 그 알 안 보고 내가 하는 그 알 리뷰는 본다. 그게 더 재밌다.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도 뭐 관심 있으면은 그것을 알고 싶다도 많이 좀 봐주세요. 시청률이 막 이렇게 나오고 그래야 그 알도 좀 더 취재 잘하고 뭐 그래서 좋은 퀄리티의 방송이 나오지 않겠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SBS 그것을 알고 싶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 다 됩니다.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요약본 만들어서 같이 얘기해보는 그런 콘텐츠니까 아무래도 본방송이 더 내용이 많지. 그래서 본방송도 좀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알 리뷰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좋았던 방송 잘 골라서 준비해보도록 할게요.